방금 소개받은 서영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화공학과를 나와서 주로 화학 소재 회사들에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정밀학, 지금 롯데정밀학, 그 다음에 삼성 SDI, OCI 같은 주로 화학 소재,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대학교 이제 바이오 CEO라든지 NIP 같은 최고 공직을 거쳐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나 반도체 쪽이 좀 여러 가지 산업상 유망한 것도 있고 이게 많기 때문에 그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쪽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자료도 있겠지만 제가 주로 이 자료들의 상당 부분은 기업체 연구원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저희 이제 특허 쪽이 어떤 일을 하냐, 이제 제일 많은 일 중에 하나가 특허 분석입니다. 특허 분석. 왜 특허 분석을 하냐? 아마 이병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그 연구개발을 어떤 회사가 해가지고 나중에 제품 출시를 하거나 그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이게 먼저 경쟁사나 아니면 우리와 뭔가 경쟁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과의 특허 접촉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슈죠. 여러분들이 가끔 신문지상에 보시는 것처럼 특허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 일종의 이제 이것도 특허 분석은 뭐냐면 그 기술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면서 R&D를 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체들이 사전에 어떤 법적인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리스크 일단 대응 차원인 거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ESG 경영, 준법 경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허 쪽은 특히나 이제 경쟁사의 특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으로서 특허 분석을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법적 분석일 때 대부분 특허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좀 돼 있지만 저 위에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 제품을 출시하거나 아니면 연구 개발을 할 때 경쟁사 특허와 어떤 식으로 접촉이 되는지 아니면 접촉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회피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업무가 저희 변리사들이나 특허 법인에서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나면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건 사후 약방분이 되는 거고, 그 전에 특허 분석을 통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저희 업계에서 쓰는 용어는 IP R&D 뭐냐면 IP는 이제 intellectual property고 R&D 아시는 것처럼 뭐냐면 특허 분석을 통해서 R&D를 지원하는, 그래서 R&D 전략을 특허 분석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업계에서는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IP R&D라고 하고, 예전에는 그걸 특허 맵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특허 맵이라는 용어를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용어가 IP R&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저희 회사의 업무의 한 3분의 2, 한 70% 정도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양한 특허청 산하 정부 기관들이 또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특허전략개발원이라든지 한국지식재산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발명진흥 그런 쪽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많이 했고요. 이런 지금 자료들이 저희가 각종 정책 및 분석 과제라는데 대부분 지금 사실상 특허 분석입니다. 특허 분석. 이제 이게 근데 왜 이거 회사에서 하면 되지? 특허 사무소에다가 하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삼성이나 LG, SK 같은 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내부에 특허팀이라는 게 있어요. IP 전략팀. 심지어 특허 내부에도 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라이센싱 팀, 특허 IP 기획팀, IP 출원팀 이렇게. 물론 이제 대기업들은 그렇게 특허 쪽만 해도 엄청나게 세분화해서 부서들을 운영을 해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한국
그 특허전략개발원이라든지 지식재산보호원, 발명진흥원 이런 기관들의 사업 지원을 받아서 외부에 있는 특허 저희와 같은 변리사나 특허법인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특허팀의 IP팀의 어떤 그 외부 아웃소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대기업도 그런 걸 하죠. 대기업도 내부적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외부에다 맡기기도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전문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어떤 업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일단 일반론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종별로 회사 경쟁력이 생명력으로 되어 있는 사실상 경쟁력인데 얼마나 유대일까? 평균 8.4년 이렇게 돼 있죠. 전자는 6.5년이고 가장 그 긴 회사가 섬유, 섬유 업종은 많이 힘들다고 하죠. 15.9년, 16년,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전자산업은 섬유 업종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신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회사가 그 신제품을 가지고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8년 정도. 사실 반도체, 여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반도체는 전자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더 짧습니다. 5년 이하예요. 그죠? 3년? 그죠? 요즘 삼성전자 말이 많죠. 들어보셨겠지만 TSMC한테 그 파운드리 사업은 밀려 있고 그 다음에 그 AI 쪽에 필요한 GPU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인 그 HBM 메모리는 SK 하이닉스한테 뒤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분야에 전부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냐? 물론 제가 한 10년 정도 걸쳐서 서서히 진행됐지만 한 5년 내에 급격하게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HBM은 사실 개발된 지 5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삐끗하니까 지금 회사가 위태위태하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기술 개발 경쟁이 엄청나게 지금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그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위기로 빠집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부분 여기 지금 봉착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굳이 개재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지만 이제 가령 산업의 유사성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배터리는 안 나와 있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보다 더 오른쪽이 그 반도체고, 그죠? 이쪽이 배터리는 제가 보면 한 정유와 섬유 사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정유회사보다 더 짧다고 봐야겠죠. 정유하고 철강, 기계, 이런 자동차, 이런 레벨이고 평균 수준을 많이 안 벗어날 거예요. 배터리도.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 경쟁이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고 특허도 거기에 맞춰서 엄청나게 지금 경쟁을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특허라는 게 되게 기술적으로 고도하고 진보한 거를 특허를 내는데 삼성, LG, SK가 매년마다 특허 출원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회사들이 몇만 3개 주요 대기업만 합쳐도 10,000건이 넘어요. 10,000건. 세계 그룹사가 1년에 출원하는 출원 건수만 해도 10,000건이 넘는다고요. 근데 그 수가 줄어들고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출원 수. 물론 지금은 거의 정체 상태에 이르긴 했지만 계속 증가합니다. 그럼 이게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나 배터리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기술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 출원 수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사이클에 맞춰서 끊임없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배터리는 지금 전고체 전지 들어보셨겠죠. 요즘 화재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대안이 전해액을 고체 상태로 만드는 전고체 전지라는 이제 전지를 좀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고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그쪽은 지금 이제 특허를 계속적으로 내서 경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각 분야에 물론 맞춰서 하겠지만 기술 개발 경쟁을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고 있다.
뭐 여러분들 다 보시는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전기 자동차, 요즘 태양광, 그 다음에 뭐 수소, 뭐 연료전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들은 태양광하고 이제 전기 자동차 쪽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에 아마 살 거예요, 그죠? 저는 휘발유 자동차 시대에 내연기관에 익숙해져서 아직도 뭐 전기차를 사진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첫 차를 구매할 때는 대부분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제 취업하고 차 사시면 전기차 사고 싶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 구동개별 전세계 연간 승용차 판매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그 배터리 일렉트리라고 돼 있는 요쪽 이제 녹색이 이제 요쪽인데 어떤 산업이 파괴적 혁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어느 정도의 시장을 점유해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 퍼센티지가 대략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10%예요. 10%. 전기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에서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뭐 휘발유 차는 이제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기존의 휘발유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쉽게 얘기하면 10%의 매출 삭감이 일어날 거고 10% 이상의 배터리 자동차들이 차지하게 되면 더 이상 내연 자동차 회사들이 못 버텨요.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가 대세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10%가 되는 시점이, 물론 이게 좀 된 자료긴 하지만 대략 여기를 맞춰보면 그죠? 2030년이 안 되죠. 곧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앨런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서서 혁신을 시도했기 때문에 산업의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난 지금 격변의 시기가 지금 도래한 상태입니다. 이 시장 전기 자동차가 10% 이상을 넘어가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죠? 기존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시장 점유율 보세요. 계속 줄어들죠. 이 시장에서 얼마나 뭐 오래 살아남겠어요, 그죠?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일렉트릭이 지금 뭐 인터널 컨버전 요 대체 완전히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크로스오버 되는 시기가 뭐 2035년에서 40년 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이게 더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 자동차 업계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 당연히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죠. 중국 회사들은 요즘 난리죠, 그죠? 중국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그 경쟁력이 없다는 걸 알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연기관에 별로 투자를 안 했어요. 바로 전기차로 넘어왔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전기차의 제조 생산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 그죠? 중국이 지금 뭐 미국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움찔하고 있지, 지금 중국의 기술 경쟁력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싸게 그 경쟁력 있게 지금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지금. 그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뭐 이게 아직은 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반드시 갈 것 같고 SMR이라는 이제 그 소형 원자로, 그죠? 요즘 자 여러분들이 자 전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전기차, 그 다음에 AI 이 두 개만 해도 그죠? 전기차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AI 때문에 연산을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 다음에 요즘 또 여러분들 대부분 또 클라우드 서비스 쓰시죠. 그러니까 이 전력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CO2 문제 때문에 발전소를 석탄 연료를 떼거나 LNG 같은 그런 과거에 CO2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죠? 좀 올 겨울도 좀 이상하죠. 올 여름도 지금 그랬고 벌써, 그죠? 지구 온난화가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그죠? 뭐 태양광, 조력, 풍력 그거 외에 지금 원자력이 가장 논란인데, 그죠? 원자력이 사실 정책적인 뭐 정부의 어떤 약간 그 이게 뭐 무슨 조금 그 뭐 저기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중간 단계 물론 나중에 태양광이 잘 되고 더 되면
신재생 에너지 완전히 가야 되겠지만 원자력을 완전히 버리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잉글리스가 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 소형 원자로 그죠? 이게 뭐냐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어디 있죠? 엄청나게 지금 지역들에 다 쏠려 있잖아요. 뭐 위험한 시설이니까 바닷가 이런 엄청 원자력 설비나 발전 시설 이런 것들은 다 저 도시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를 끌어오려면 울진 뭐 이런 데서 전선을 서울까지 그 몇백 킬로를 다 놔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런 소형 원자력 설비들은 가령 한강 둔치, 그 다음에 뭐 좀 야산, 아니면 하여튼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면 심지어 도시 근처에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송배정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필요가 없죠. 아니면 매우 적게 하거나 그죠. 그래서 향후에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그 다음에 소형 원자력 같은 이 발전소가 엄청 들어설 거예요. 옛날처럼 멀리 저 석탄 화력 발전소, 뭐 충남 당진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이렇게 멀리 지어놓고 끌고 오는 걸 이제 더 이상 못 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에너지 혁명. 그 다음에 플라스틱 소재. 최근에 제가 사실은 그 어떤 기업체 그 기술 특례 상장 평가를 심사위원으로 갔다 왔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폐플라스틱, 비닐 같은 폐 원료를 다시 열분해를 통해서 기름을 생산하는, 그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도시 유전이라고. 도시 광산도 있죠. 폐 배터리에서 새로운 그 히토류를 추출해내는 회사들. 요즘 그래서 리사이클링 회사들이 아주 곽감을 받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혀 그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런 회사들이. 폐기물 처리 이런 업체들. 그죠? 옛날에 완전 3D로 취급받았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시면 그거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취업의 기회가 많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기업들이에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리사이클링해서 원료로 만들어내는 기업 필요하죠.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비닐이나 이런 폐플라스틱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거기서 다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연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오는 오일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일본의 방아쇠 플라스틱 대체 소재, 그 다음에 요즘 생분해성 고분자 PLA라든지 PHB라는 그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그 생산하는 기술들도 되게 이제 지금 상업적으로 다시 사실은 기술은 다 개발돼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근데 왜 안 되냐? 돈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죠? 비싸기 때문에. 기존에 뭐 이런 폴리프로필렌이나 PP, PE, PVC 이런 플라스틱들은 아주 저렴하게 생산이 되는데 생분해성 고분자들은 대략 생산 원가가 지금도 3배 내지 뭐 5배 이래요. 그럼 우리가 뭐 10,000원에 살 수 있던 거를 뭐 30,000원, 50,000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업체 입장에서는 사기가 어렵죠. 원가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뭐 아주 고비용의 어떤 재료들을 제품에다 쓰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간신히 돌아가요. 그런 회사들이. 안 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없어지죠. 되게 수요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되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배터리 쪽 얘기 드렸는데 전고체 배터리 지금 3사가 다 차세대는 반드시 전고체로 갈 거다. 물론 지금은 아직 전혀 제품은 안 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그 전고체 전지를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속 연구 개발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똑같아요. 결국은 뭐냐?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은 됐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쓰면 첫 번째 아직 성능이 좀 잘 안 나오고 이제 충방전 특성이나 용량이 작게 나오는 데다가 그 다음에 가격이 한 3배 이상 비싸집니다. 아직 그죠? 그러니까 아직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은 전부 다 처음 어떻게 되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원천 기술 개발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원가 싸움. 그러니까 그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기술들. 특허 전략도 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건 이미 뭐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뉴스라서 그 시멘트 회사들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엄청난 그 굴뚝에 그죠? 막 우연 연기가 나는 아주 공해 산업이라고 인식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석회석을 커다란 그 쾰능이라는 그 석회석 그 환원 반응기 속에다 넣고 이렇게 빙빙 돌립니다. 걔를 뭐 며칠 동안 계속 구워가지고 석회석을 환원시켜서 시멘트 가루를 얻어내는데 원래 그 가열로 속에 들어가는 원료를 유연탄을 썼어요. 석탄 유연탄을 넣고 석회석하고 같이 빙빙 이제 가만히에 넣고 굽는 거죠. 그런 원료로 썼는데 그럼 CO2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석탄을 떼니까 원료로. 근데 거기다가 뭘 넣냐? 폐 플라스틱을 원료로 쓰는 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시멘트 회사들이. 이게 이제 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업들도 또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고무, 폐목재를 다 쓴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 기업들은 원래 그 석탄을 쓰던 거를 폐플라스틱을 쓰기 때문에 CO2를 저감시킬 수 있죠.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새로운 석탄.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의 그 탄소 저감 효과를 또 인정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기부터 이제 IP 쪽 관련된 건데 지금 이 표는 뭐냐면 그 미국의 S&P 500이라는 이제 미국 뭐 주식 시장에 이제 500대 기업들의 지수를 이제 500대 기업들이 들어있는 시장에 이제 그 지수를 S&P 500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그 기업의 90%는 무형자산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10%가 유형자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령 뭐 1조 원짜리 회사가 있다. 1조의 어떤 그 가치를 인정받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의 90%, 9천억 원은 무형자산이에요. 10%, 1천억 원만 유형자산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굴지의 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어떤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야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럼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데 무형자산이 9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글, 메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가장 큰 자산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막 몇백조 회사들이거든요. 심지어 테슬라는 1000조가 넘었죠. 뭐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런 회사들이 무슨 대단한 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현금 보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렇게 회사 가치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지금 쓰여져 있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하고 IP 라이츠. 그죠? 뭐 대부분은 무형자산이에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예로 구글의 가장 큰 자산이 뭐죠? 여러분들이 거의 매일 보는 그 검색 화면 첫 페이지가 구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게 어떤 뭐 유형의 자산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IP 주소를 가지는 어떤 인터넷상의 주소지인 거죠. 그죠? 구글 홈페이지. 그 구글 홈페이지가 구글이 천조로 인정받는 가치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 가서 하는 일은 회사의 유형자산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무형자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기 특허도 있고 상표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여러분들이 연구개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회사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했을 때 물론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게 하는 경영활동에 참여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회사의 무형자산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왜? 이게 현상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뭐 수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현금이 많다거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 많아서 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가진 무형의 브랜드 가치, 영업력, 회사의 인적 구성,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회사를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 극적인 예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브랜드라는 회사가 매년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뭐냐면 2020년이니까 이거보다 계속 증가합니다. 액수는. 자, 1위가 뭐죠? 애플이죠. 이게 뭐냐면 애플의 다른 건 떼고요. 애플의 다른 거는 다 무시하고 애플의 요 사과 먹다 남은 요 사과 브랜드를 시장에 갖다 팔면 이 일반적인 데다가 이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시장에 갖다 팔면 얼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냐. 2020년 당시 257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애플 브랜드만 다른 거 다 빼고요. 딴 건 전혀 거래하지 않고 애플의 브랜드만 갖다고 팔면 257조, 구글이 180조죠. 코카콜라 70조, 삼성 67조. 순수 브랜드 가치만. 여성분들 좋아하는 샤넬 세 번째 줄에 24조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나이키가 샤넬보다 앞서 있습니다. 35조. 그죠? 이케아 20조. 여기 어지간한 기업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생각해보세요. 샤넬 같은 기업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되게 논란이 많았죠. 몇백만 원짜리, 막 700만 원짜리 그 백이 원가가 10만 원도 안 한다. 그 다음에 그 가공하는 인력들이 뭐 고도의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라 제3세계 어떤 막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제품 만든다. 그리고 막 거품 물었죠. 개거품 물고 난리 쳤죠. 보신 분 없나? 근데 그걸 욕하시면 안 돼요. 샤넬이라는 기업이나 가령 뭐 루이비통. 왜 그 기업의 제품을 사나요, 여성분들이? 사실은 그 브랜드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그 가격을 주고. 그걸 무시하게 되면 일반적인 이런 현상에 대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이런 기업들은 그 브랜드를 그 가치를 높이려고 계속 거기에 투자를 했고 브랜드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야 너희들 원가가 10만 원밖에 안 하는 걸 왜 제품을 1000만 원을 받고 파니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는 그걸 알지만 그 제품의 브랜드를 소유하는 가격을 그만큼 주는 거예요. 사실. 물론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도. 나이키 제품, 여러분들 나이키가 직접 생산을 하나요? 안 하나요? 나이키 전 세계에 다 팔죠. 나이키는 직접 생산 안 해요. 나이키라는 회사는 기획하고 연구개발 브랜드만 합니다. 제품은 그 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체에 맡겨요. 여러분들이 그거 잘 아시는 애플도 지금 애플 직접 생산해요, 안 해요? 휴대폰 안 하잖아요. 팍스콘 중국에서 생산하죠. 중국제예요. 애플은 사실은 그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럼 뭐 애플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 브랜드가 있고요. 첫 번째. 그다음 제품을 연구 개발을 하죠. 그다음에 제조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업 방식은 나이키도 똑같습니다. 제품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판매 브랜드까지 하는데 직접 생산은 안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왜 지식재산이나 이런 IP 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돼요. 이해하시죠? 그럼 애플이나 샤넬이나 이런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유지가 될까요? 브랜드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회사들은 이 브랜드를 쓰면 안 되니까. 그 대신 품질 관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코카콜라 여기 보시면 70조죠. 삼성전자보다 순위가 높아요. 브랜드 가치로는. 시총이 뭐 물론 삼성전자보다 못하겠지만 또 코카콜라라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가 1년에 연구 개발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할까요?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연구 개발 시설 투자하죠. 코카콜라는 연구 개발 시설 투자 안 해요. 거의. 이해하시다시피. 할 게 뭐 있어요? 설탕물입니다. 뭐에 투자할까 이 회사는? 매년 어마어마한 비용을 광고비로 씁니다. 광고비. 광고비가 코카콜라의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예요. 그죠? 물론 설비 확충도 하고 하겠지만, 그죠? 왜 그럴까요? 코카콜라는 브랜드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샤넬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명품 광고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전 세계에 뿌리고 광고비, 그다음 모델 써야 되고 백화점에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광고비에 쓰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내죠. 네.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브랜드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에 대한 관리를 각각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요것도 이제 뭐 살짝 말씀드리면 부분에 대해 개론 부분인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바나나 우유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오른쪽.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자,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바나나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바나나 맛 우유예요. 바나나 맛 우유. 오늘 가서 한번 뒤를 한번 이렇게 슬쩍 보세요. 성분 표시.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바나나 향만 들어있어요. 원래 그래서 명칭이 바나나 우유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야, 바나나를 하나도 안 넣는데 너희는 왜 바나나 맛 우유라, 바나나 우유라고 써서 소비자들을 오인운동시킨다.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맛이 들어갔어요. 바나나 맛 우유. 그럼 저건 뭐냐? 우유에 바나나 향 들어간 거예요. 그 설탕물이에요. 우유에 설탕 넣고 바나나 향 넣고 그게 바나나 맛 우유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품질은 솔직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사 먹죠. 왼쪽에 있는 서울우유의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좋은 품질을 살려면 제일 왼쪽에 있는 서울우유 바나나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시장 점유율은 바나나 맛 우유가 다른 우유를 압도해요. 다른 세계 우유 여러분들 잘 못 보실 거예요. 매대 가면. 저 우유만 팔리죠. 뭐죠 이게? 이게 브랜드 파워. 한번 점령하면 바나나 맛 우유의 연구개발비 필요할까요? 연구개발비 필요 없어요. 끝난 거죠 이 회사는. 그냥 팔면 돼요. 그래서 빙근의 바나나 맛 우유의 저 포장 용기 있죠 용기. 이렇게 마른 목걸로 된 거. 저 따라하면 안 돼요. 다른 회사들이 저 모양을 쓰면 안 된다고. 저게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의 제일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포장 디자인, 그 다음에 브랜드. 그죠? 그 여러분들, 저도 아버지도 먹었고, 저도 먹었고, 우리 애들도 먹고, 여러분들 애들도 다 먹을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코카콜라하고 똑같죠? 식품 쪽은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 브랜드는 일종의 세뇌예요, 세뇌. 여러분들이 명품 브랜드 좋아하고, 애플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그죠? 브랜드는 세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람에게 판단을 요구받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바나나 맛 우유를 그냥 먹는 거지, 바나나 맛 우유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능이나 효능을 따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뒷부분은 뭐지? 트레이드 드레이스. 자, 요거도 마찬가지고요. 뭐 화장품 여성분들 많이 쓰시는데 화장품 용기도 디자인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아까 그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용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 트레이드 드레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게 일종의 트레이드 드레스. 이거는 자,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의 용기는 어떤 그 국내에서 어떤 식의 법적인 등록이 되지 않았어요. 디자인도 없고요. 저작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일종의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보호받고 있냐.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 저명한 포장 용기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 조금 이제 관리는 좀 잘못됐지만 원래 이제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받았어야 되는데 뭐 디자인권은 근데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죠? 그 소멸이 되는데 이렇게 주지 저명한 디자인으로 인정받아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특정 회사의 그런 디자인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계속 반영구적으로 그 회사의 권리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사실 디자인을 낸다기보다는 어떤 유명한 상품으로 인정돼서 뭐 소비자들한테 특정 회사의 디자인으로 인정이 되면 그것도 따라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뭐 있었죠? 코카콜라 유리병 있었죠. 유리병 이렇게 여자 이렇게 저 신체 형상 따라서 이렇게 잘록하게 돼 있는 올록볼록하게 돼 있던 그 유리병 있죠. 그것도 원래는 코카콜라의 독자적인 무형 자산이었어요. 지금은 잘 안 쓰죠. 그죠? 병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어쨌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건 결국 뭐냐면 디자인권과는 약간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유형의 권리로 등록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부정경제 방지법이라는 그런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미국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이런 용어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보호가 되고, 그 미국 사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코카콜라 같은 사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넘어가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여기 살짝 뭐 영업 비밀하고 특허에 대한 얘기는 혹시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또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영업 비밀로 할 거냐, 특허로 할 거냐. 자, 코카콜라는 레시피에 대한 걸 권리로 받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 비밀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코카콜라의 영업 비밀이 아주 엄청나게 그러면 탄탄하게 보호가 돼서 다른 회사들이 그 레시피를 아직 몰라서 못 만들까요? 약간 달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다른 나라에 있는 식품이나 음료 회사들이 레시피를 못 만들어내서 못 만들고 있다. 그거는 허구입니다, 허구. 잘못된 사실이에요. 자, 그럼 당장 펩시콜라는 어떻게 만들죠, 지금?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몰랐을 텐데. 그죠? 펩시콜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못 만들어야죠, 펩시콜라를. 펩시콜라가 오히려 맛이 더 좋아요,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 콜라 있었어요, 옛날에. 롯데 칠성음료에서 나온. 여러분들 아마 전혀 모를,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나왔을 815 콜라라는 콜라가 있었어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 815 콜라가 롯데 칠성음료가 대략 한 20년 전에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안 팔죠. 왜 안 팔릴까요? 맛이 없어서요. 맛이 없는 것도 맞아요. 좀 밍밍했죠. 아까 방금 얘기한 똑같은 얘기. 브랜드 파워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음료수들은 대부분 어떤 레시피를 몰라서 못 파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는데 내봤자 안 팔리니까. 그 회사 제품만 먹으니까. 그럼 뭐 맥주, 소주 다 똑같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참이슬만 먹잖아요. 아니면 뭐 처음처럼 먹든지. 그러면 소주를 만들기 어려워서 다른 음료 회사, 주류 회사들이 못 만들까요? 그게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 시장으로. 그런 논리고. 왜 제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자 일종의 기술적 노하우니까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할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는 어렵다는 거죠. 영업 비밀로 어떤 회사의 기술적 영업적 비밀을 보호하는 게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죠? 제일 대표적인 예로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나간다. 이직을 해서 경쟁사로 나간다. 영업 비밀을 다 세우는 거예요. 맞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핵심 기술자가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하는데 그걸 어떻게 맡겠어요? 그죠? 뭐 헌법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영업 비밀 문제 가지고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데 길어봤자 1년입니다. 1년. 1년까지는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뭐 삼성전자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죠. 중국 반도체 회사의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간다 안 간다. 자, 근데 헌법적 권리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거에 또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왜?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이직을 할 자유가 있어요, 나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있는 기술을 빼서 경쟁사로 가면 회사의 자산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영업 비밀 전략은 좋지 않은 전략이다. 그래서 삼성, LG, SK가 특허를 열심히 쓰게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회사의 무형자산은 다 특허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진짜 핵심들은 돈 많이 줘서 회사에 있게 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못 나가요. 그죠? 그래서 영업 비밀 전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시대에서 어떤 회사의 기술적 자산을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아직 그렇게 중소기업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특허 제도의 본질하고 맞물려 있죠. 특허는 공개해야 20년간 독점권을 주잖아요.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공개하기 싫잖아요. 그죠? 내 기술을 누구한테 공개하기 싫어. 그럼 영업 비밀로 가야 되는데 그 영업 비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주 소규모의
저 식당 아니면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영업 비밀 전략 일반적으로는 쓰면 안 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 경쟁력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독점이죠. 독점.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독점이죠. 근데 지식재산권은 독점을 인정하죠. 뭐가 이거 안 맞죠? 아니,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독점이에요. 근데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전부 독점할 수 있죠. 안 맞아요. 상충하죠 지금?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특허를 왜 보호해줘? 그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이용 안 하면 중요한 사업 경쟁력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 뭐냐? 보세요. 내가 특허를 안 한다. 그럼 경쟁자들이 바로 뛰어들어오죠. 그죠? 내가 내 권리를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내 사업 경쟁력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게 자본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남의 거 뺏기는 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에서는 자유 경쟁을 원칙으로 해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특정 분야에만 인정해주는 지식재산권은 예외적으로 독점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돌아가서 기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특허를 내거나 상표를 내거나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바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야 돼요. 그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하게 독점을 인정해주고 있는 제도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돼요. 여기 지금 어떻게 써요?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전략이 뭐예요? 독점과 충성 보기. 생각해보세요. 내가 제품 만들면 아무도 나를 못 따라하거나 내가 제품만 만들면 무조건 내 제품을 사주는 고객이 있다. 그럼 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아주 쉽게 사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돼요. 그죠? 요즘 잘 나간다 그러면 며칠 만에 모방품이 나오잖아요. 그걸 막아줘야 되죠. 정부가. 그죠? 왜? 창의적인 사고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 돈을 좀 벌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남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건 도둑질이잖아요. 그 무형의 아이디어에 대한 도둑질을 방지해주는 제도가 특허제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독점이라는 용어를 이쪽에 허용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LG, SK가 연락의 특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쟤도 이용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손자병법 그 자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특허 분석을 하고 특허출을 열심히 해야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피지기 100점 불태. 그죠? 남의 특허 내용도 알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특허 전략 구축해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 이건 이제 회사별로 어떤 특허 전략 구축한 거고요. 이 부분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과생들 있으실 텐데 새로운 과학 기술적 지식의 75%가 특허 초기에는 특허 문헌에만 나와요. 특허를 반드시 봐야 돼요. 회사에서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특허 내용을 하나도 분석하지 않았다. 연구개발을 완전 엉터리 많은 거예요. 왜? 경쟁사가 어떻게 하는지 안 보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봐야 되고, 그러면 특허 문헌을 이용하면 R&D 기간이 20% 정도 단축되고 비용도 10% 정도 감축된다. 삽질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특허 요건은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말이 많이 길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특허라는 거를 지금 보통 분들이 기술하고 자꾸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기술 이꼴 특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표에 보시다시피 중간에 원기둥으로 되어 있는 게 기술적인 본질적인 내용인데 그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특허나 상표도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특허입니다. 특허. 뭐냐? 원기둥을 앞쪽에서 바라보면 원이 나오지만 옆쪽에서 바라보면 사각형이 나오죠. 그죠? 특허는 그래서 같은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작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특허라는 게 기술하고 동일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기술적 창작인 거죠. 그래서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관점 되게 뭐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특허는 기술을 발명을 관찰하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 반드시 이 장표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패키지죠. 그죠? 안에 있는 아이디어의 본질을 보호해주는 패키지가 일종의 특허다. 그래서 본질하고 다른 게 제품하고 패키지는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거고. 이 얘기는 아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콜럼버스 달걀 다 아시죠? 달걀을 곧바로 세워보라 그랬는데 아무도 못 세웠는데 콜럼버스가 딱 끝을 살짝 깨트려가지고 세워주고 그랬더니 야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 아무 제한도 안 가는데 너희들은 하지도 못하고 내가 세운 거를 왜 이렇게 쉽게 평가를 하냐, 평가절하냐. 그게 콜럼버스 달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되게 많이 일어나요. 남이 한 거 보면 간단해 보이는 문제. 이 문제가 사실 진보성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렵게 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려면 뭘 봐야 되죠. 그걸 보는 순간 이미 그 기술이 학습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그 특허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이미 학습이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콜럼버스 달걀하고 똑같잖아요. 남이 해결한 거는 쉬워 보여요. 근데 자기 보고 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럼 진보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그래서 장기간에 해결이 되지 못한 기술이거나 해결이 되지 못한 과제를 해결했거나 뭐 했더니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그게 진보성의 보조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콜럼버스 달걀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를 보게 되면 왜 이게 실무적으로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연구원분들이 저 이제 특허 이제 일을 하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특허가 됐냐고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한 5년 전에 특허 등록이 된 거죠. 근데 보니까 너무 간단해 보여 실제로. 근데 특허가 5년 전에 나왔고 자기는 이미 그 5년간 학습을 하고 지금 현재 그 특허를 보는 거잖아요. 이 시점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특허의 진보성, 신규성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그 특허를 출원했을 당시 출원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럼 그 특허를 판단하려면 뭐 만약에 형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5년간의 기억을 다 지워야 돼요. 자기 머릿속에 5년간 쌓여있던 기술적 지식을 완전히 완벽하게 딜리트 시키고 나서 그 기술을 봐야 된다. 불가능하죠. 대부분은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온 특허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후 고찰을 하기 때문에 이 진보성 문제가 쉽게 안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견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보성에서 이 사후 고찰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는 반드시 하고 싶은데 특허 제가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야 돼요. 기술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좀 이공계생들 특히나 이제 문과생들은 좀 덜하신데 이공계생들이 특히나 또 이 스토리텔링이 잘 안 돼요. 왜?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한 거에 대해서 특허는 글 쓰는 거거든요. 글쓰기. 그러니까 이공학적 테크니컬 라이팅인데 뭐냐면 이 기술이 어떻게 해서 개발됐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남들과 차별화된 기술 이런 기술이고 그래서 이런 특장점이 있어서 특허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써야 돼요. 근데 잘 못 써요. 잘. 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잘 못해요. 그 스토리텔링을 못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특허가 새로운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관점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야 돼요. 특허를. 물론 변리사들이 하죠. 근데 근본적인 거는 본인 스스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스토리텔링을 하지 못하면 특허가 사장됩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원기둥을 정면에서 그러면 원이 되기도 하고 사각형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를 맨 처음 할 수 있는 사람은 발명자예요. 물론 변리사 같이 도와서 같이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먼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을 해서 거기다 붙여요. 이 부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못하는 게 좀 아쉽고 이게 약간 거기하고도 관련해서 유교 사상 요즘 많이 희석화됐지만 겸손은 좋은 거예요. 겸손은 해야 돼요. 겸손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이룬 기술적 성과를 풀어내는 과정에는 겸손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아주 살을 붙여서
스토리텔링을 아주 청산유수같이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실무상 가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고, 뭐 일반적인 절차는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출원 아시죠? 1년 내에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출원을 해외 국가에 출원하려면 반드시 1년 내로 해야 되고, 거기에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파리 조약에 의한 전통적 해외 출원과 PCT 국제기구 와이퍼를 경유한, 근데 둘 다 1년 내로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특허를 받고, 그죠? 미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 출원을 또 별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1년 내로 똑같은 출원을 해외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 명세 구조는 이제 아실 거고, 뒷부분이 사실 제가 오늘 바이오 쪽을 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NET하고 NEP 인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로 정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해서 많이 합니다. NET, NEP. 그다음 신기술, 신제품. 그죠? NET는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 중에 실용화가 완료되거나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을 인정하는 제도고, NEP는 New Excellent Product죠. New Excellent Technology. NET와 테크놀로지와 프로덕트로 차이가 있는 거고,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인정하는 제품. 뭐가 더 어려울까요? NET가 어려울까요? NEP가 어려울까요? NET가 더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NEP는 어떤 기술이 구현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이렇게 뭐 성능이나 이런 거 인정받는데, NET는 제품으로 구현된 게 아니라 일종의 신기술이어야 되기 때문에 혁신성을 더 높이 평가해서 NET가 받기가 더 어렵기는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요. 뭐 NEP가 쉽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NEP는 무조건 제품이 있어야 돼요. 제품이. NET는 제품이 없어도 되는데 새로운 어떤 약간 혁신적인 기술에만 NET를 줍니다. 그래서 NET가 조금 받기가 더 어려워요. 절차는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NET는 기술에 대해서 받고 NEP는 제품에 대해서 받는 걸로 되어 있죠. 성능 검증은 시제품이고 신제품은 완제품이에요. 그렇게 되고, 판매 실적은 NET가 필요 없고 NEP는 3년 이내 판매 실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NEP가 뭐 제품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어떤 기술적 난이도나 혁신성은 오히려 NET를 더 엄격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청기술 설명서의 주요 내용, 기술 개발, 개발 기술의 핵심 내용,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자원 및 방법, 산업재산권 및 인증 실적, 그 다음에 기술 동향하고 경쟁기술 비교, 적용제품 개요, 시장성 및 경제적 파괴 효과, 이런 내용을 배워줄 써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게 특허 일반론 하다가 너무 확 건너뛰어가지고 너무 이제 이 구체적인 그 적용 사례까지 와버렸는데, 하여튼 NET와 NEP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그 신청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하긴 좀 어려워요. 보통 대부분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과정을 많이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절차들이 있죠. 그 처음에 뭐 신청 접수하고 서면 심사, 현장 심사, 현장 심사가 반드시 들어가요. 제품이나 기술 심사, 그다음에 심사 결과 발표 및 사전 예고, 의견 접수, 종합 심사, 신제품 인증, 이신청, 사후가 거의 한 7, 8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준비 시작해서부터. 그죠? 받기 어렵죠. 왜 이거 할까요? 이거 왜 NET와 NEP를 왜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할까요? 이거 받으면 조달청에 NET, NEP 인증을 받게 되면 우선 조달 제품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공개 경쟁 입찰에서 뭐 가령 정부에서 A 제품이 필요합니다 하면 우리 거는 10,000원에 공급하겠습니다. 그럼 B 회사는 우리 거는 9,500원에 공급하면 가격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NET나 NEP 마크를 받으면 그런 가격 경쟁을 안 해도 돼요. 우선 조달로 정부에서 먼저 그 제품을 구매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당연히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선정의 핵심 포인트는 기술의 독창성, 차별화, 경제적 파급력과 시장성, 기술의 신뢰성, 제한성, 친환경성, 사회적 기여,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강조가 되어요. 그래서 이 정부 쪽에 어떤 납품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여기 엄청 목을 맵니다. 이런 포인트가 많이 있다는 거 고민하시고,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바이오 쪽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일반론하고 좀 해서 좀 포인트가 끝난 건 약간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뭐 도움을 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강의 이렇게 마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쪽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걸 발명한 게 아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뭐 좀 과격하게 훔쳤다. 그죠?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서 조합했을 뿐이다. 근데 이게 발명의 본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발명, 특허 발명이라는 게 A, B, C 이렇게 세 개를 결합해서 보통 특허가 되거든요. 근데 특허라는 건 A, B, C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받는 사람들이 A, B, C 자체를 만드는 거고, 특허는 뭐냐면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A, B, C를 내가 처음으로 A, B, C를 합쳐서 해냈다가 특허입니다. 똑같죠 지금 논리가. 그죠? 그래서 특허라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된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통찰력이 있으면 특허도 되고 사업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앨런 머스크 지금 그죠? 저기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처음 개발했나요? 개발 안 했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에 있는 거를 누가 얼마나 더 조합해내고 좀 더 상업적으로 개발, 그런 것들이 사업화돼서 나가는 거고, 그래서 특허라는 게 너무 어렵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새로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고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특허를 얼마든지 기술 개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게 새로운 것을 결합하는 새로운 통찰력, 관점 이런 게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시거나 새로운 거 보실 때 어떤 그 결합하고 그다음에 관점을 새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허 쪽으로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시든지 간에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거나 아니면 제 얘기한 것 중에 조금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허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특허에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궁금하고, 스토리텔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느 게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지금 이 자료에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좀 잘라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예를 못 실었는데, 쉽게 하면 제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기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하나 있어요. 요것만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있네. 3M 특허 중에 예전에 여기 있네요. 이게 이 특허가 뭐냐면 1980년대 여러분들 뭐 태어나셨죠 때는 1986년 11월 20일 날 출원한 3M 특허인데 뭐냐? 전반사 방막 유연성 필름이라는 특허가 1986년에 출원돼서 2006년까지 3M이 필름 시장의 절대 강자 중에 하나죠. 아시죠? 3M 필름들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필름이냐? 여러분들 많이 쓰죠. 여기도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컴퓨터나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 주로 LCD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 광원의 빛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반사 필름이 쉽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조금 뒤에서 광원에서 빛이 나오면 이 화면에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필름이 저 프리즘 필름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특징은 뭐냐? 그냥 얇은 필름 위에 저 위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형성되어 있는 형상이 끝이에요. 근데 저게 어떻게 됐냐? 3M에서 1986년에 특허를 내서 저 특허를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20년간 독점을 했어요. 특허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자, 스토리텔링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딴 얘기는 하지 말고 보시면 한쪽 면의 구조와 표면, 이게 삼각형이에요. 구조와 표면을 가지면 다른 면의 그 구조와 표면과 반대되는 매끄러운 면,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게 구조화된 표면이고 요게 지금 매끄러운 면이에요. 요게 답니다. 매끄러운 면을 포함하는 투명한 중합체물들, 이게 폴리메타 메틸 아크릴레이트라는 PMMA 뭐 소재라는 거니까요. 뭐 구체적으로 한정 안 했죠. 방막 유연성 필름, 이해되시죠? 아주 얇은 유연성이 있는 필름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특허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3기 구조화 표면은 그냥 직각 이등변 프리즘이라는 직각 이등변. 구조화된 표면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쭉 선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복수의 피크와 홈을 형성하며 3기 프리즘의 수직면은 구조화 표면과 45도. 지금 그냥 이 모양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요게 90도고
부분이 다 45도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되면 45도에 가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까지 뭐냐 하면 그냥 프리즘 얇은 필름 위에다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올려놨다는 게 끝이에요. 특허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컬링 되는데 매끄러운 면은 연속적인 아치형의 매끄러운 곡면. 이게 뭐냐면 적으면 말린다. 이 표현이에요. 끝이에요. 지금. 자, 1986년. 자,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렵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자, 과연 근데 1986년 당시에 이 얇은 필름 위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형성시킨 이 구조가 특허성이 있었을까? 그걸 의문시해 봐야 된다. 실제 이건 제가 실무상 해봤어요. 근데 삼성에서 이 필름을 생산하려고 하다가 이 특허 때문에 못했어요. 2006년까지 못한 거죠. 그죠? 그 뒤는 중고업체도 나갔어요. 제가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이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그냥 방막 필름 위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올려져 있다. 끝. 이러면 특허 못 받아요. 근데 이렇게 썼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 할 걸 10마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거 가지고만 해도 한나절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한 거는 별거 없고요. 그냥 방막 필름 위에다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 게 다인데요. 그럼 이 특허 안 됐어요. 3M이 이 기술을 독점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3M은 정책적으로 어떤 제품이든지 특허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개발한 3M의 이 프리즘 필름이 이렇게 특허화가 돼서 전 세계 시장을 20년간 울고 먹었어요. 그죠? 다른 회사들은 못 만드니까. 간단해요. 물론 생산 쪽에 필름을 좀 이제 만드는데 힘들긴 하죠. 필름이 원래 분량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1986년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방막 필름 위에 직각 이등변 프리즘이 올라가 있는 이 형상이 그 당시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진보한 것이었나. 제가 근데 아까 4, 5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걸 배제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게 특허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겸손을 발휘했으면 특허를 못 받았을 거예요, 제 말에. 그죠? 특징이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상하게 되겠죠? 그죠? 아니, 당연한 건데 이거를 돌돌 접었을 때, 그죠? 컬링 될 때 컬링이 접는 거고요. 매끄러운 면이 연속적인 아치형의 매끄러운 곡면을 형성합니다. 아니 뭐 별로 쓸데없는 말을 같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특허를 쓴 거, 이게 특허 청구하기 실제 표현인 거죠. 그죠? 엄청 길죠?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못한다는 거죠. 이거 말고 지금 사례 엄청 많습니다. 이 장면 더 있는데 사례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했고 이게 왜 이게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다고 이게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술 개발한 히스토리하고 내가 이 기술과 어떻게 차별화됐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가령 뭐 예로는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369, 그죠? 그런 삼각형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접힐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 특허에 잔뜩 나와 있어요. 간단하시죠?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기술을 그 당시 개발한 연구원이 이거는 뭐 그 당시 기술로 봤을 때 별로 특허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특허가 안 됐을 거고 3M은 전 세계 시장을 독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필름도 특허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관점을 바꾼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보고 특허를 냈기 때문에 3M이 그 20년 동안 그 광학 필름의 절대 강자로 오르게 된 그 특허 중에 하나가 이 특허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기술 전혀 모르시잖아요. 광학 필름 전혀 모르는데 이 특허 내용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답변이 됐나요? 네. 그죠?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뭐 이룬 거, 나 자랑할 거 이런 거 하면 한 5분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영미권계 국가들 1시간 동안 뭐 자기 가족 자랑하고 자기, 그죠? 별거 아닌데 그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물론 뭐 뻐득이고 이렇게 뭐 쓸데없는 거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는 반드시 키우셔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성과에 대해서, 기술적 성과에 대해서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는 브랜드 가치와 관련해서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저는 브랜드 가치가 흔히 말하는 레플리카나
짭 같은 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레플리카에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네. 또 단순히 레플리카가 생겨서 자기 제품이 안 팔렸다가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레플리카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브랜드 가치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직접적인 손해보다도 소비자들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혹시 방지 방법이나 규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레플리카가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제품이 이미 어느 정도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싶어 한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명품 회사들이 그 짝퉁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아직은 나돌아다니긴 하지만 우리나라 많이 사라졌고 아직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죠. 홍콩이라는 데서 무슨 A급 짝퉁 이래가지고 많이 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이 샤넬이나 이런 명품 회사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중진국 이상 국가들에 대해서 자기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관리를 합니다. 왜냐? 요새 온라인에 상품 올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상품 중에 짝퉁이 섞여 있거나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중고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짝퉁 판다 바로 고발이 들어와요. 실제 지금은 거의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명품 관리 회사들이 그 회사 내부에나 아니면 외부 로펌이나 이런 걸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짝퉁이 돌아다니는 거죠. 물론 1차도 이제 그게 또 뭐 그 커머스 그 SNS 그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책임 소재 문제도 좀 있고 전부 다를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 있는데 관리하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상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그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해서 짝퉁 나오는 걸 방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고 이제 짝퉁 잘 안 사잖아요. 요즘 그죠? 그런 현상은 이제 나라 수준이 올라갈수록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네. 지금까지 뭐 여러 회사나 이런 거 다니시면서 특허 같은 거 많이 출원하셨던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업 정책에 대한 이제 관점도 다 바뀌고 규제들도 다 바뀌다 보니까 이미 특허를 출원까지 완료했는데 그 규제 같은 게 바뀌어서 상품성이 아예 떨어져 버리거나 못 팔게 되는 경우가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특허를 직접 만드시는 입장에서 어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뭐 그것도 좋은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특허라는 게 무조건 제품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를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특허는 일종의 보험이에요. 보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특허를 낼 당시는 이 제품이 히트를 칠지 안 칠지 몰라요. 그렇죠? 제품 출시 전이니까. 자,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제품이 상업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특허 출원이나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다 하셔야 돼요. 그럼 뭐야? 내 입장에서는 아직 이 제품이 대박을 칠지 모르죠. 그런 사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모르고 안 했는데 대박 친 경우 옛날에 뭐 이렇게 토끼 모자 이런 거 왜 털 모자 있었는데 그분 디자인 출원 특허 출원 아무것도 안 해서 그대로 중국산 짝퉁 몰려와서 그분은 돈을 얼마 못 벌었어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유행 타는 제품들이 실제로 보면 그냥 확 한번 쓸고 와서 그냥 끝나는데 실제로 그 처음 출시한 분이 돈 못 버는 경우 꽤 많습니다. 왜? 이거 뭐 그냥 만들어 봤는데 엄청 불티나게 팔린 거죠. 그런 경우가 많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 때문에 팔리고 안 팔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특허 출원하고 디자인 출원하고 상표 출원해서 보호는 했는데 안 팔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 이게 내가 안 했어.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안 했는데 대박이 났어. 그럼 어떡하죠? 나는 아무 이익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나 상표 디자인이 일종의 보험 성격이 있다고 하는 생각, 그 관점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뭐 하나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한류 많이 유행하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 방송국이나 그런 기획사에서 드라마 만들면 상표 출원 모조리 다 합니다. 드라마 뜨기 전에. 왜? 옛날에 대표적인 대장금 이런 거 떴을 때 그런 거 중국 애들이 다 갖다 썼어요. 설명도 지금 중국에서 상표권을 딴 데서 뺏어가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하나 이제 말씀하실 텐데 상표는 무조건 처음 출원한 사람이 임자예요. 내가 진정한 권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상표는 무조건 처음 특허청에 서류를 내는 사람이 가지는 게 원칙이에요. 더군다나 잘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가령 드라마를 내가 제작을 했다 어떤 방송국에서 그 드라마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히트를 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상표권을 주장하려면 출시하기 전에 상표 등록을 다 해야 권리 인정받는 거예요. 보험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